65세 이정숙 할머니는 뭐라도 된 듯 상전 노릇을 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에 피눈물을 흘리며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의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이 씨의 아들 준석은 중학생만한 키에 못난이 고구마 같은 얼굴을 가진 간단히 말해 추남이었습니다. 바늘만한 눈에 누가 한 대 때리고 지나간 것 같은 주먹코까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절로 이런 말이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내 아들이긴 하지만 참 못생겼다. 엄마까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아이 참 아들, 엄마가 잘못했어. 나 이제 엄마랑 말 안 할 거예요. 나한테 말 걸지 마요. 못생긴 걸 못생겼다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하니? 이 씨는 내심 억울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였기에 바늘만 한 눈에 주먹코, 간장 종지만 한 크기의 신체를 가진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아들의 엄마였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봐달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씨의 노력 덕분인지 준석은 40이 넘어 마침내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집신도 제 짝이 있다더니 우리 아들도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싶어 이 씨는 감격했죠. 엄마, 창피하게 결혼식에서까지 꼭 그래야겠어요? 이 씨가 마냥 기뻐하던 그 순간 며느리 혜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그래, 우리 예쁜 며느리. 좀 그 방정 맞은 입 좀 다물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응? 응?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씨와 며느리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때가요. 사실 돌이켜보면 며느리는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요리 같은 거 잘 못하고요. 집안일도 영 못해요. 어르신들 모시는 것도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고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씨의 귓가를 핥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못할 말이 없구나. 네? 뭐라고요? 아니, 그냥 혼잣말이다. 그래 뭐,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다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고, 또 그런 걸 시키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니? 난 다 이해한다. 정말이세요? 감사해요, 어머니. 어쩐지 어머님이랑은 첫 만남부터 느낌이 좋네요. 그러니 그래. 그러고 보니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는 건 처음이지. 아들과 결혼할 당시 이미 중반을 넘긴 나이였던 며느리는 바라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이미 생물학적으로 노산을 넘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지만 어떻게든 결혼하고 싶어하는 아들을 생각해 이 씨는 꾹 참고 또 참고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며느리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 시작은 이 씨가 운영하던 작은 책방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제 친구들 데리고 어머니 책방에 좀 놀러 가도 될까요? 응? 우리 책방에? 네. 오랜만에 다들 얼굴 한번 보기로 했는데 바깥에 돌아다니자니 너무 덥고요. 어머니 책방에는 에어컨도 빵빵하고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뭐 네가 오겠다는데 그럼 몇 시쯤 올 거니? 정말 감사해요. 그래, 감사한 건 알겠는데 시간은 몇 시로? 제가 나중에 따로 연락드릴게요. 며느리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 흔히 말하는지만 아는 여자였습니다. 우선 이 씨가 운영하는 책방은 아무나 들락거리는 자선단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긴 했지만 문학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조용히 열린 쉼터이자 엄연히 책을 파는 상업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씨가 직접 내리는 커피와 간단한 과자도 팔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공간의 며느리는 막무가내로 친구들을 데려오는 것도 모자라 시간 약속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시어머니 이 씨와 며느리 혜진은 안 맞는 구석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음료 좀 더 주세요. 그래서 그때 걔가 뭐라고 그런 거야? 몰라. 그 정신 나간 놈이 어떻게 날 두고 바람을 필 수가 있어? 어이없지 않아? 이 씨의 책방에 친구들을 우르르 끌고 온 며느리는 마치 전쟁터에 나타난 점령군 같았습니다.
원래는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쉬며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문학을 사유하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그 친구들이 나타난 이후로는 그런 분위기란 아예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음료추가 아직 멀었어요? 그래, 간다. 게다가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요. 지난번에 주신 쿠키는 혹시 어디 있을까요? 응? 쿠키? 네. 저번에 먹고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안 주셔서요. 혹시 하나 남았나 싶어서요. 며느리가 말하는 그 쿠키는 메뉴판에 떡하니 가격까지 적혀 있는 판매용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진한 척하며 저렇게 물어보다니, 뭐 뻔뻔한 것도 정도 것이어야죠. 너 그렇게 공짜 좋아하다가 대머리 된다는 말까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 노총각 아들을 구제해준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며느리인데요. 아, 쿠키? 그래, 내가 꼭 갖다 주마. 네. 아니요, 어머니. 전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제가 돈 주고 사 먹을게요. 그런 말만 그럴싸했지. 며느리는 결제를 하려고 지갑 한 번 연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갖다 주마. 결제할 필요도 없어. 결국 이 씨는 며느리의 요구대로 또다시 서비스를 줬습니다. 그날로 끝났다면 차라리 다행이었겠지만 며느리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났습니다. 어떤 날은 케이크, 또 어떤 날은 새로 나온 메뉴가 궁금하다며 한 입만 먹어볼 수 있냐는 둥. 하루하루 이 씨의 속을 긁는 말들만 계속 늘어갔죠. 여기까지 들으면 아들은 뭘 하고 있기에 자기 아내가 엄마에게 저리도 횡포를 부리는데 눈 뜨고 보고만 있냐고 하시겠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쿠키 하나 더 줘요. 아이고, 저 화상을 진짜 어쩌면 좋을까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말리기는커녕 주말이면 며느리랑 같이 이 씨의 책방에 와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 씨의 아들이라고 해도 아들과 며느리, 그러니까 머리에는 탈모가 진행 중인 뚱뚱한 남자와 공짜를 너무 좋아해 얼굴 주름이 보기 싫게 패인 여자. 그 두 중년 부부가 책방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으면 기존에 있던 손님들 또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쟤네가 저러고 있으면 손님들이 다 떠나갈 텐데. 그런 걱정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며느리가 자기 친구들을 5명이나 데려와 책방을 가득 채워버렸고 기존의 단골 손님들마저 하나둘씩 발길을 끊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대로는 안 되겠어. 어떻게든 한마디는 해야지. 결국 이 씨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계속 방치했다간 정말 책방 문을 닫게 될 판이었으니까요. 저기 혜진아. 네? 왜 그러세요, 어머니? 그날도 어김없이 책방에 찾아와 방강제로 뜯어낸 무료 쿠키를 입에 우겨넣고 있던 며느리가 짭짭대며 답했습니다. 아이고, 참 맛있게도 먹네. 사람이 먹는 모습이 꼴 보기 싫어지면 정이 다 떨어진 거라 하던데 며느리의 먹는 모습이 유독 거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있잖니. 잠깐 나랑 대화 좀 할 수 있을까? 네? 갑자기요? 며느리는 의아한 얼굴로 눈을 꿈뻑이더니 이내 이 씨를 따라 나왔습니다. 이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 있잖니. 요즘 우리 책방에 조금 자주 오는 것 같아서. 네. 자주 오는 편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시어머니가 하는 곳이니까요. 왜 그러세요? 아니 설마 며느리의 얼굴 그 표정은 웃는 건지 찡그리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게 일그러졌습니다. 설마 눈치를 챈 건가? 이 씨는 며느리가 혹시나 먼저 자신이 하려던 말을 눈치챈 건 아닐까 순간 기대했습니다. 설마 저한테 미안하셔서 그러세요? 에이, 괜찮아요. 괜찮아. 제가
어머니 가게 음료를 많이 팔아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뭐 어때요? 서로서로 돕고 사는 거죠. 내가 하려던 말은 그게 아닌데? 이 씨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눈치챈 건 개뿔.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할 말은 그게 아니라 되려 며느리가 묻더군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신 건데요? 그게 말이지. 사실 요즘 혜진이 너랑 친구들이 우리 가게에 와주는 게 마이너스 고맙기는 한데, 네, 그런데요? 고맙기는 한데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일부 손님들이 불편하다고 하실 때가 있어서 말이야. 아무래도 그분들한테는 우리 책방이 조용해서 좋았던 곳인데 혜진이 너랑 친구들이 와서 조금 시끄럽게 느껴졌나 봐. 아, 그래요? 그렇구나. 제가 정말 많이 시끄러웠나 보네요. 말을 꺼낸 순간 며느리 얼굴이 싹 굳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이 씨는 아차 싶었습니다.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 어머님 책방에 가지 않도록 할게요.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혜진아. 일단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약속이 있었던 걸 깜빡했네요. 이만 가볼게요. 혜진아. 그렇게 며느리는 기분 상한 티를 팍팍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그날을 기점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혜진이가 전화를 안 받네. 문자에 통답도 없고. 지난번에 한마디를 하고 난 이후로 며느리는 이 씨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이 씨로서는 그런 변화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게, 내 말을 조금만 더 들어보고 가던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떠나버리고선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이 씨가 억울했던 점은 며느리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마치 도망치듯 떠나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래는 정말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려 했는데 며느리는 그 순간 자기가 창피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던 겁니다. 아마도 자기도 퍽 창피했겠죠.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걸 정면으로 직면하게 될 순간을 피해버린 것이겠죠. 그런데 며칠 되지 않아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얼마 전에 혜진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씨는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려고 전화를 걸었다는 걸 단박에 눈치챘습니다. 혜진이? 왜 걔가 너한테 뭐라고 하든? 뭐라고 하긴요? 혜진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울어요. 혜진이가 진상이라고 막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셨다면서요. 기가 막혔습니다. 진상인 건 사실이었고 정작 피해자는 자신인데 오히려 아들이 그런 엄마를 비난하고 나섰으니 말입니다. 이 씨는 차분하게 책방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와 준 건 고마웠지만 그것이 어떻게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되었는지, 그리고 정작 며느리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도망쳤다고 말이죠. 말을 하면서도 이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만큼은 내 말을 들어줄 거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사람을 진상 취급하면 어떡하냐고요. 손님들 좀 온다고 엄마 삶이 얼마나 달라진다고요. 우리 혜진이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지금 저랑 말도 안 섞는다고요. 결국 그것 때문이었구나. 아들의 말에 이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전화까지 하며 난리를 부리는 이유는 단 하나. 자기 아내를 위해 쇼를 하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며느리가 옆에서 이 통화를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래서 이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래서라니요. 엄마가 집사람한테 사과라도 좀 해주시면. 그 뻔뻔한 거지근성을 가진 애한테 사과할 생각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아니 엄마까지 이러시게요?
지금 엄마 때문에 저 이혼하게 생겼다니까요. 그냥 한 번만, 한 번만. 아들은 망설이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만 엄마가 눈 딱 감고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면 끝날 일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 순간 이 씨는 아들에 대한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은 나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구나. 자기 아내랑 내가 싸웠을 때 내가 가슴에 칼을 맞아 피를 철철 흘려도 자기 아내랑 자기만 생각할 인간이구나. 그 깊은 실망감이 차가운 물처럼 이 씨의 가슴을 덮쳤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온갖 생각이 머리를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선명하게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만 끊자. 제 말 안 끝났어요. 엄마가 사과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이 전화 못 끊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끊어버렸습니다. 지가 끊지 못하면 어쩔 건가요? 내가 끊으면 그만인 것을. 그 뒤로 아들의 전화가 몇 번 더 오긴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엄마를 향한 분노가 고작 그 정도였으면서 부재중 전화 몇 번 남기고 끝낼 거면서 그 코딱지만 한 분노를 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사과를 운운하는 아들의 모습이 이 씨에겐 그저 한없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실망을 안고 이 씨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필연처럼 왜인지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반푼이를 낳았구나. 자기 여자를 위해 천륜까지 저버리는 멍청한 놈을 낳았어. 이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결혼을 허락한 것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책방에서 이야기를 꺼낸 것도 혹시 성급했던 걸까? 하지만 이 씨 입장에선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어떻게 무한단 말입니까?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아들에게 배신당한 슬픔 때문에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방에 찾아올지 모르는 손님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기에 이 씨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음악을 틀었습니다. 원래라면 진작 아침 손님이 찾아왔어야 했는데 혜진이 그 고것하고 걔 친구들이 자주 들락거린 이후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9시면 찾아와 조용히 글을 쓰던 시인 지망생 청년. 이 동네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라며 직접 책방 풍경을 그려 선물해 주었던 미대생 아가씨까지 모두의 추억이 깃들어 있던 공간이었는데 그 소중한 장소가 며느리의 이기심 하나로 철저히 망가져 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광고 알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주도로 한 달 살기 떠나보세요 라는 문구였죠. 제주도라. 그러고 보니 내 신혼여행지가 제주도였지. 그냥 책방을 정리하고 훌쩍 떠나버릴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책방 문이 찰칵하고 열리는 소리와 함께 중후한 인상의 신사분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여사님. 오늘은 책방이 좀 조용하네요. 이 씨의 책방 단골 중 한 명이었던 최 교수님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꽤나 민망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 교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며느리와 친구들 때문에 여간 불편했던 게 아니었던 모양이더군요. 그렇게 불편하셨으면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그랬다면 제가 더 일찍 걔네를 쫓아냈을 텐데요. 그럴 수는 없죠. 네? 왜요? 어차피 교수님은 손님이시고 저한테 불편사항은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 말고도 다른 손님들의 항의에 시달리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까지 여사님을 힘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 교수의 말에 이 씨는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척 민망해졌습니다. 손님이 줄어 한적해진 책방 안에서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레 제주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 신혼여행지가 제주도였거든요. 물론 그때랑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좋았어요. 정말요? 사실 저도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다 왔습니다. 네? 에이, 거짓말.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뭐하러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어요. 두 사람은 깔깔 웃으며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깊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 씨는 최 교수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사별했고 혼자 지낸 지도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교수님처럼 괜찮은 분이 왜 진작에 다시 좋은 사람을 안 찾으셨어요? 아, 그게 글쎄요. 그냥 키우다 보니 정신적 여유가 워낙 없었습니다. 제가 원래 하나만 잘하지 여러 개를 잘하진 못하거든요. 그래도 그 덕분인지 저희 딸이 잘 커줘서요. 지금은 제주도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이요? 그럼 펜션 같은 건가요? 아, 비슷합니다. 그 외에 요즘 제주도에 한 달 살기 하러 오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공간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정말로요?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은요, 아닙니다. 이 씨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최 교수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또 따뜻하게 들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게 정말 오래간만이었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책방 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어느새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슬슬 일어나 봐야겠습니다. 최 교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아니, 사실 다음은 없겠네요. 네? 왜요? 곧 제주도에 가봐야 해서요. 제주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제 딸이 있는 곳으로요. 이번에는 좀 길게 쉬어보려고요. 한 달 정도. 이 씨는 왠지 모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곧 떠난다니 마음이 묘하게 아쉬웠습니다. 그렇군요. 좋으시겠네요. 제주도에서 한 달이라니. 저한테는 꿈만 같은 이야기예요. 여사님도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와보세요. 제 딸이 운영하는 곳인데 바다도 보이고 참 좋습니다. 아휴, 돈 걱정부터 되네요. 걱정 마세요. 최 교수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이 씨에게 건넸습니다. 노을바다 펜션이라고 요즘 제주도 한 달 살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에요. 제가 미리 말해 놓을 테니 언제든 오세요. 이 씨는 조심스럽게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노을바다 펜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포근해지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네요. 그럼 또 뵙겠습니다. 최 교수는 책방 문을 열고 나갔고 이 씨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책방에 다시 찾아온 적막함 속에서 이 씨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좀 쉬어야 하나. 그녀는 노을바다 펜션이 적힌 명함을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문득 최 교수를 따라 훌쩍 제주도로 떠나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밀려왔습니다. 이 도시의 복잡함과 아들 며느리와의 끝없는 갈등에서 벗어나 바닷바람을 맞으며 한 달쯤 조용히 지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스며들었습니다. 이 책방을 그냥 두고 떠날 수 있을까? 아직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던 찰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하자 며느리의 이름이 떴습니다.
순간 이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혜진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이 씨에겐 꺼림칙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무슨 일이니? 그게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책방으로 갈게요. 지금 이미 문 닫을 시간이잖니? 금방이면 돼요. 꼭 드려야 할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이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일까?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도 일단은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얼른 와. 이 씨는 책방을 정리하며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이 씨는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좀 심했죠. 죄송해요, 어머니. 갑작스러운 사과에 이 씨는 잠시 놀랐지만 곧 마음속에 경계심이 피어올랐습니다. 평소 며느리의 성격으로 보아 이렇게 나올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목적이 있겠구나. 그건 분명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런저런 사족을 붙이며 쓸데없는 말들을 계속 늘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와 이렇게 불필요한 말만 늘어놓으니 이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 사과는 그만하면 된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나한테 사과만 하러 온 거니? 이 씨의 날카로운 질문에 며느리는 잠시 주저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사실은요. 제가 친구들이랑 독서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책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생각도 나누는 그런 모임이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단정히 차려입고 왔구나. 이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책방에서 그 모임을 해도 될까 해서요. 여기 책방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이 씨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에서 결국 그녀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회원들에게 무료로 책도 좀 지원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한 달에 한 권씩만 주셔도 우리 모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씨는 자신도 모르게 크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나 공짜를 바라는 며느리였습니다. 혜진아, 여기는 서점이야. 도서관이 아니라. 책을 파는 곳이라고. 내가 생계를 유지하려면 당연히 책을 팔아야지. 무료로 나눠주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사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도 알죠. 하지만 그렇게 크게 부담되실 일은 아니잖아요. 한 달에 겨우 책 몇 권이면 되는데. 몇 권이라도 그건 내 생계가 달린 일이야. 여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내가 먹고 사는 거라고. 그런데 그걸 무료로 해달라고? 내가 무슨 자원봉사자니? 원래 인간이란 자기 욕심과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죠.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내가 대체 뭘 너무하게 했다는 건데? 제가 정말 그깟 책이 갖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저 오늘 남편 부탁으로 온 거예요. 어머니랑 화해하라고. 하도 부탁하길래 와본 건데 이렇게 작은 부탁에도 마음을 열지 않으시면 저더러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화해? 이게 화해야? 내 재산을 갈취하려는 거지. 갈취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며느리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씨는 그런 며느리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노력? 내가 대체 뭘 어떻게 노력했는데? 매번 공짜 달라고 떼쓰고 친구들 데려와서 시끄럽게 굴어서 손님이나 내쫓고.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마라.
나온 김에 말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진짜. 내가 그동안은 우리 부족한 아들하고 살아줘서 고마워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 보니 그럴 필요도 없겠구나. 이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내가 페인트 칠부터 직접 하면서 지금껏 소중하게 갖고 온 공간이야. 그런데 이곳을 내 사리사욕 때문에 멋대로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 씨는 참았던 분노를 더는 억누르지 못하고 탁마이너스하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겠구나. 이제 그만 내 공간에서 나가라. 네? 아니, 지금 진심이세요? 후회 안 하시겠냐고요? 저 이대로 집에 보내시면 남편한테 다 잃을 거예요. 되도 않는 협박 말고 썩 나가. 며느리는 이를 악물며 책방을 떠났습니다. 이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잘났다는 며느님께서 고작 공간 대여비가 없어서 시어머니 책방을 공짜로 쓰려 하고 그것도 모자라 책까지 지원해달라니 자기가 어디 노벨 문학상이라도 받은 작가랍시고 대체 왜 그런 걸 해줘야 한단 말인가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며느리는 그런 개념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면 이 씨도 더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나서 이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책방 안. 그 고요함 속에 이 씨의 숨소리만 가득 메아리쳤습니다. 도대체 사람을 뭘로 보고? 생각하면 할수록 며느리의 행동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 씨는 책방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씨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이 시간에 아들이 찾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지독한 술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아들은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뭘 했길래 우리가 이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결혼인데. 아, 진짜 미치겠네. 나 때문에 이혼을 한다니. 이 씨는 아들의 모습에 너무도 황당했습니다. 얘가 왜 이래? 술에 취해서 이 밤중에 뭘 하는 거야? 얼른 들어와. 이 씨가 아들을 안으로 들이려 했지만 아들은 버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들어가기 싫어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혜진이가 짐 싸서 방금 친정으로 가버렸다고요. 엄마가 화해하자는 혜진이한테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런 일이 생긴 거냐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씨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새벽에 이게 무슨 난리인가 싶었습니다. 알았으니까 조용히 좀 해. 이웃들이 다 듣겠다. 듣든 말든 내가 왜 조용히 해야 하는데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이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앞의 아들, 내 아들이지만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친정으로 갔다고 이 새벽에 찾아와 이렇게 소란을 피우다니. 마지막 경고다. 좋게 이야기할 때 들어와라. 싫어요. 들어가서 뭐해요. 엄마는 어차피 내 말 안 들을 거잖아요. 내가 부탁했잖아요. 한 번만, 그냥 딱 한 번만. 혜진이한테 사과해달라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들이 현관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쿵 소리가 나며 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정신 안 차려? 정신은 엄마가 차려야죠. 혜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자기가 돌아오는 조건이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거래요. 이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 뻔뻔한 며느리가 이제는 무릎까지 꿇으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사과까지 하라고? 대체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제발요. 그냥 한 번만 사과해주면 안 돼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술에 취한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웃집 문이 여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래서야 내일 아침 얼굴 들고 다닐 수나 있을까? 이 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한테도 말했지만 난 그 뻔뻔한 거지근성을 가진 애한테 사과할 생각은 죽어도 없다. 엄마, 아들이 위협적으로 벽을 쳤습니다. 쿵, 쾅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이번엔 윗집에서도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 밤중에 뭔 소란이야? 윗집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제발 좀.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혜진이한테 사과해줘요.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이 씨는 점점 더 위협을 느꼈습니다. 평생 사랑스럽게 바라보아온 아들이 이렇게까지 추악하게 변해버리다니 실망과 무서움이 동시에 엄습했습니다.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돌아가라. 내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니까. 이 씨의 마지막 말에 아들의 눈이 확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은 갑자기 화가 난 듯 연이어 벽을 세차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 너 그러다가 손 다친다니까? 신경 꺼요. 그때 옆집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경찰 불러요. 지금 경찰 불러.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오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진짜 경찰 오나 봐요. 내가 이렇게 생난리를 피우는데 안 오고 배기겠니? 아니, 엄마. 나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술 좀 마시고 정신이 없었나 봐요. 엄마, 나 좀 숨겨줘요. 나 경찰한테 잡히면 회사에도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갑자기 술이 확 깼는지 아들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순간 이 씨의 얼굴에는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자기 엄마를 위협하듯 해놓고 지금껏 자기 마음대로 난리를 피워놓고선 이제 와서 모정을 들먹이며 숨겨달라고? 내가 왜 숨겨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난 이기적인 나쁜 엄마였잖아. 경찰이 오면 그냥 법대로 처벌받아. 엄마,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이 씨는 단호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아들은 경찰에게도 고함을 지르다가 결국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그중 한 경찰관이 이 씨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십니까? 걱정되시면 저희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안 갈래요. 이 씨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실려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놈, 이제부터는 없는 셈치렵니다. 데려가서 마음대로 하세요.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평소처럼 책방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의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인지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책방 한켠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이 씨는 그간 벌어진 일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렸습니다. 집안의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인 것뿐인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까지 번져버린 건지. 내가 누구를 위해 책방을 여는 걸까? 이 씨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책방에 찾아와 주었던 인연들도 참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 며느리의 진상짓에 질려 먼저 이 씨를 떠나갔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 책방을 그리워하면서 돌아오겠지. 이 씨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책방 구석에 놓여있던 최 교수의 명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을바다 펜션, 제주도. 나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볼까? 잠시, 정말 잠시만이라도 모든 것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책방 손님들을 위한 것도 아닌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 이 씨는 책방의 문을 잠시 닫아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이 씨는 집 주변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한 달 동안 제주도에 다녀올 거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걸어왔지만 이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로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일주일 후, 이 씨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신혼여행 이후 처음으로 가는 제주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주도 공항에 내리자 산뜻한 바닷바람이 이 씨의 뺨을 스쳤습니다. 공항 출구로 나오니 저 멀리 은빛 세단 옆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중년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이 씨의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교수님, 이 씨의 부름에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최 교수였습니다. 그는 이 씨의 연락을 받고 공항으로 직접 마중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교수의 환한 미소와 함께 이 씨의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이 씨 할머니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식조차 저버리는 아들과 며느리. 그들을 향한 이 씨 할머니의 단호한 결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이 씨 할머니처럼 과감히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삶을 선택한 용기에 공감하셨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엔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